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AWS에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소개해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AWS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고요.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고요.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저희 주요 IT 기술들을 이제 개발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잘 쓸 수 있게끔 그런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2주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클라우드가 뭐지? 다시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앞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습 겸 해서 사실 이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뭐 모바일 앱이든 웹사이트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장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들이 컴퓨터 장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 언제는 좀 트래픽이 적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관리 서버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개발자나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가 2006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업 아이템은 진짜 간단해요. 이게 아마존이 왜 컴퓨팅 사업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컴퓨팅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CPU, 메모리, 우리가 하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이런 거를 물리적인 장비가 아니라 가상화시켜서 그걸 서비스로 나눠 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CPU,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우리가 흔히 불러서 EC2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진짜 간단한 서비스, S3라고 불러서 이런 서비스 이름을 다 붙여갖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게끔 이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인터넷 자원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이제 그런 대용량 서비스를 우리가 말한다. 근데 다행히 이 사업이 잘 됐어요. 네, 이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안 될 것 같다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잘 돼가지고 지금은 AWS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백만 전 세계 기업 고객이 있고 뭐 400억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하고 매년 뭐 3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른 IT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AWS가 이 클라우드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뭐 CPU, 메모리,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정도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15년 정도 지나서 그것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제일 밑에 있는 컴퓨팅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있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 관리 도구,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웹 모바일, 사물 인터넷, 뭐 진짜 다양한 종류의 200개 이상 되는 서비스를 해서 유저들이 언제든지 로그인만 딱 하면 계정을 가져서 필요한 걸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서비스가 많다고 그러면 뭐 기능은 적냐? 그게 아니고 컴퓨팅 기능에도 제가 아까 EC2라고 했었잖아요. CPU하고 메모리를 파는 서비스인데 이게 한 420개까지 정도 되는 서버 타입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CPU 메모리 420개 장비가 있고 그거를 공급망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물리 장비를. 근데 가상화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메모리가 12TB짜리 메모리도 있고 CPU도 448개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엄청 좀 비싸겠죠. 근데 이런 거를 언제든지 갖다가 쓰고 갖다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인프라 장비들을 한 곳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곳에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25군데에다가 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서울에도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그 리전을 만들었는데 이 리전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죽으면 장비가 뻗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가 뭐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이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가 적어도 3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리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죽어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가용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그런 것이 25개 정도가 있고 80개가 넘는 그런 가용성 조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로컬 존, 뭐 웨이브랭스 존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이렉트 커넥션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서버를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운영, 특히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랑 직접 연결하는 이 전용선 라인을 딱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 전용선 연결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 108군데가 있고요. 이제 또
전 세계에 또 230군데 되는 이제 팝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버가 25지역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 컨텐츠 오는 게 좀 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30군데 되는 곳에다가 캐시 서버를 둬가지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넷플릭스, 유튜브 써보시면 요게 한참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원하는 비디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이 전 100% 암호화된 형태로 100기가 데디케이트 망으로 이렇게 이 헤어져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 정도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통신 사업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T 자원에 대해서 직접 투자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좀 불필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아까 200개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계정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원하는 거를 기능을 갖다가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옛날이면 구매해달라고 구매 부서에다 얘기하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정만 주면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장점. 그러면 이제 이런 인프라 비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고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핵심 비즈니스에다만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사업에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업자가 인프라 사업자도 아닌데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줄일 수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아까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제 한국 안방에서도 이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해도 중동이나 남미, 북미에다가 서비스를 바로 런칭을 하거나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약간 복습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금융산업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금융산업에서 하는 흔히 말하는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기존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을 클라우드에 올리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금융사업의 현재 변화에 대해서 좀 알려면 좀 다른 전체적인 사업 분야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S&P 500 그 기업의 평균 수명이 보시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점점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7년에는 12개 회사만 살아남다. 이런 정도로 비즈니스 파괴가 일상화되는 거죠. 많은 그 CEO분들이 알아요. 이게 앞으로 산업이 디지털로 바뀔 거다. 근데 그 디지털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제가 여기 그 카드사 대표님들이 어떤 2021년도 신년사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좀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대부분 이제 IT 디지털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잘하고 있는 회사가 맞냐? 글쎄요.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오늘 제가 다양한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경쟁자가 그냥 카드사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라는 것이 전체 산업 경쟁의 양상을 막 바꾸고 있습니다. 소매업, 숙박업, 운송업, 방송, 영상산업, 금융업 모든 분야에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경쟁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뱅크나 이런 회사뿐만 아니고 뱅크사들이나 이런 핀테크 회사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거를 볼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지금 얼마 전에 상장했는데 시가총액 20조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서비스 3년 만에 2천만 고객이랑 20조를 달성을 했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작년에 그 연간 거래액이 67조 정도 되고 증권 계좌 만든 게 320만 개래요. 근데 이 회사가 이런 빠른 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은 이 2016년부터 클라우드를 프로모션 서비스부터 클라우드를 해서 지금은 이제 금융 서비스 중에 일부들 검증 시스템이나 내부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올리고 앞으로도 빠르게 클라우드를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카카오 전신인 다음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만약에 기존이면 그룹사에서 야 너들 이거 써. 딱 그 정해진 규격을 주고 딱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속도로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이런 회사들은 카카오의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본인들의 직접 의사결정을 하면서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는 토스페이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토스의 계열사인데, 이 토스페이먼트가 좀 다른 게 처음부터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작년에 LG U 플러스 결제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넘는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를 그 레거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겠죠.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강하늘이라는 분이 혼자
이, 2개월 만에 AWS를 써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배치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사람을 더 늘려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분석 플로우를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사실, 클라우드 디텍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의 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처럼 이제 좀 대기업들, 큰 기업들은 긴 시간하고 큰 투자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도 길고, 그다음에 또 프로젝트 범위도 좀 넓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좀 영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빠르고 짧게 이거를 실행을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이것들을 오늘 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AWS 입사한 지가 원래 딱 7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2015년도에 저 AWS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리인벤트라는 행사에. 거기 가서 이제 가면은 키노트를 하는데 거기 좀 유명하신 그 회사 분들이 저희 고객 분들이 키노트를 하십니다. 근데 2015년도 키노트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한번 좀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cloud and AWS movement are very much about giving builders freedom and control over their own destiny. It's about giving them hope that if they come up with an idea either individually or as a group that could really change their business. Most of you know Capital One as a credit card company. Fewer, however, realize that we're also a founder-led 20-year-old technology company and the nation's largest digital bank. We can deploy some of our most critical production workloads on the AWS platform. Our use of AWS is enabling us to reduce our data center count from 8 in 2014 to 5 by the end of 2016 and down to 3 we project by the end of 2018. And of course, security is critical for us. So we work closely with the Amazon team to develop a security model which we believe enables us to operate more securely in the public cloud than we can even in our own data centers. GE is undergoing one of the largest and frankly most important transformations in our 140-year history. AWS has been working with us for the past 4 years and has become one of our trusted partners. We're going to migrate over 9,000 workloads into AWS over the next 3 years. We're going to go from 34 data centers to 4 data centers. We intend to move over 60% of our global workload into AWS. For us, this is no longer an experiment. It's no longer a test. It's no longer something that we talk about being probable. It's inevitable. AWS is our trusted partner that's going to run our company for the next 140 years. 네, 보셨다시피 이제 캐피탈원 GE의 CEO가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고요. 6년 전, 6년 전에, 그러니까 GE의 그 CIO가 뭐라고 했냐면 4년 전부터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역산으로 해보면 2012년도부터 AWS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 그 캐피탈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스타로서 디지털 은행으로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금융, 자동차, 제조, 농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개발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웹사이트,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캐피탈원 있죠. 캐피탈원이라는 회사는 지금 아까 데이터 센터를 8개에서 5개, 3개 이렇게 줄인다고 했는데 마침내 2020년 11월 달에 전체 데이터 센터 8곳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미국 최초로 클라우드에 다 이전한 은행이 됐습니다. 지금 직원 수 5만 명 중에 10,000명이 기술 개발하는 팀이고, 그리고 전체 앱 중에 80%가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8년 전과 완전 다른 회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럼 백업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하냐? 백업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가 여러 군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다 백업도 하고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변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걸 따라하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대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LG, 대한항공 이런 데는 기존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 TV, 항공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에 이제 리테일 산업을 하는 롯데나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 같은 경우는 신한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클라우드를 한 몇 년 전부터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얘기고, 실제로 이제 국민은행을 보면은 좀 그 최근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디지털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이걸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어떤 걸 클라우드에 올릴지를 정하고, 이제 클라우드가 뭔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융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규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1년을 되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처음 이제 이런 런칭을 해서 이제 작년 8월에 국민은행의 내부 시스템들까지도 이렇게 올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풀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올린 건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국민은행의 시스템을 잠깐 보면요, 크게 두 개의 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게 우리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가 원래 금융 데이터를 쌓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장비들이 있는 곳이고, 왼쪽이 이제 AWS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전용선을 연결해요. 아까 클라우드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시스템 들 클라우드에 올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요거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축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엄청 아이콘들이 많잖아요. 이 아이콘들이 AWS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들 연수하는 연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날리지 베이스 관리하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전행 포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서 기존 데이터 센터랑 이게 연결해가지고 서비스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원하면 이제 이 장비를 뭐 늘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연수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서버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그럼 누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냐? 뭐 CEO냐, CTO냐? 아니다. 코로나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이 뭐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각 케이스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실험을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좀 더 원하는 기능을 잘 쓰고, 핵심에 맞춰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서비스를 제안하는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사례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작은 실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게 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근데 혁신을 하려면 사실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험을 실패를 하면, 너 그거 잘못했지. 뭐, 이러고 이제, 예반날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험의 비용이 엄청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혁신은 실험이 필요한데, 실험을 하려면은, 이 실험이 실패해도 데미지가 없어야 된다. 실패한 실험이 그냥 자산으로 남고, 실패해도 돼. 라고 하는 회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누가 그 실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예전에는 상당한 선행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장비를 사는 거나 이런 거를 미리 뭐 구매 부서에도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디만 다 달라고 해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뭐 서버 닫고 이런 게 그냥 쉽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인프라 투자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그거 한 몇 개월 기다리고 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6개월 동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들을 수 있다. 클라우드를 쓰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실험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 내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해커톤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해보는,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IT 기업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3M 같은 제조 회사들이 이런 이제 실험들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금융회사들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한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주디니라고 하는 앱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주도 맛집 앱이에요. 제주도 맛집 앱을 왜 은행이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는 거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제주권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가지고 맛집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앱도 있고, 근데 금융 추천 서비스 해주는 이제 리브똑똑 같은 건 국민은행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실패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쌓은 자산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계속 만드는, 그러니까 많은 IT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데 기능이 제한돼 있어요. 도구나 예산이. 그래서 뭐 회사에서 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항목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거 아니면 못 사고, 뭐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엄청 막 밖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직원들 얼굴 인식이나 사물 인식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뭔가 해볼까 이런 거 생각을 해도, 기능을 뭔가 해주려고 하면 어디 뭐 데이터 팀에다 물어보고, 이게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한 200개 넘는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왼쪽 이 기퉁에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한 24개 정도 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서비스 한번 이렇게 펼쳐 놓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이 가장 밑에 있는 도구는 좀 고급 사용자들, 데이터 과학자들, GPU나 CPU 장비 써서 모델, 기계학습 모델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장비를 주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힘든 회사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공급, 모델 학습, 배포까지 딱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완전 관리로 쫙 한 방에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기존에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자 팀이 없더라도 개발자들이 이제 원하는 모델을 데이터만 갖고도 충분히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데이터 처리라든지 모델을 학습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글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ID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뒷단에 장비들 이런 거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클릭 해가지고 코딩도 하고 배포도 해보고 모델도 학습해보고 결과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세이지메이커를 써서 쓰고 있어요.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만들 때 예전에는 며칠 걸리던 그 모델 훈련이 몇 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사실은 이제 비용이 돈만 절약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레이블링 시간도 엄청 단축하죠. 이게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데이터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훈련을 하려면. 근데 그런 레이블 작업도 단축되고, 또 인투이트 같은 경우 금융회사인데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할 때 모델을 50% 이상 더 많이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카드나 이런 회사들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리브메이트 앱 만들 때 이 세이지메이커 써가지고 성능도 많이 늘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GS 칼텍스라는 회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 이제 주유소잖아요. 정유해가지고 주유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를 딱 보고, 이 차가 주유를 할 건지 아니면은 세차를 할 건지를 미리 알고, 그런 다음에 이분들한테 마케팅으로 예를 들어 다음에 오실 때는 이 쿠폰 쓰세요. 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주유소에서 이제 이미지가 오면 그거를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려갖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하는 그런 형태로. 근데 GS 칼텍스는 정유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계열사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보실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럼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라고 하면 신한은행 같은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같이 붙인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 센터예요. 우리 데이터 센터.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색깔 아이콘들이 다 AWS 서비스입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데이터 레이크라는 S3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 정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넘겨주면 세이지메이커라는 모델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거기 나온 거를 통해서 킥사이트나 키바나 같은 걸도 시각화를 해가지고 사람들 눈으로 결과가 잘 나오게끔 보여주는 그냥 그런 형태의 플로우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세이지메이커 같은 걸 써가지고 하려면 그래도 인력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데이터만 넣으면 좀 자동으로 결과가 바로 나오게 할 수 없을까? 근데 그게 바로 AI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AWS 계정을 얻으시면 이 밑에 이제 ML 서비스, 기계학습 서비스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AI 서비스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코니션이라는 서비스 가보면 여러분들 사진 이런 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살인지, 나이가 몇 살 정도 보이는지, 웃고 있는지, 안경 썼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렇게 막 보여지고, 이런 이제 그것도 데모로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추천 같은 거, 아마존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거를 그냥 안에 모든 동작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딱 API를 딱 해가지고 추천을 딱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문한 시간,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날씨 이런 걸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자를 추천해 주라고 딱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퍼스널라이즈나 뭐 포캐스트, 예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뭐 대기업들, 뭐 스타트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체 쿠폰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쿠폰 앱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쿠폰 추천을 해줬는데 2배 이상 높은 반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2배면 대단한 거죠. 100% 이상 그 반응을 했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뭐 대기업뿐 아니고 스타트업들이 다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천 서비스를 사실 뭐 아주 이걸 추천 기능 만들려고 그러면 뭐 좀 석박사급 인력들 뽑아가지고 데이터 팀 만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빠르게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이런 필요한 핵심 기능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은 카드 사업이지 인프라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에서 쓰는 돈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절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좀 줄여가지고 그 다른 곳에 제가 사람을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특히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양질의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서버 나르고 그냥 설치하고 그냥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클라우드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안으로 더 중요하게 이렇게 롤 체인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 투자, 그다음에 더 많은 그런 그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에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가 비싸다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똑같거나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비가 온디맨드니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니까 비용이 약간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려면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변화를 통해서 딱 클라우드에 맞는 환경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상화 장비들도 딱 최적화된 장비, 그러니까 CPU 메모리 불필요하게 남는 거 이런 거 쓰지 않고 딱 맞는 장비 쓰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그 장비 안 쓰고 서버리스로도 애플리케이션을 바꿔가지고 서버 장비 우리 운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완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서버를 운영해 보시면 밤에 서버 남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CPU 뭐 5% 10%도 안 쓰고 막 전기 빵빵 쓰고 막 이런 서버들 진짜 많거든요. 그게 다 낭비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렇지 않아요. 딱 쓴 만큼만 쓰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들만 사용을 하고 불필요한 장비들은 그냥 안 쓰고 날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장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드먼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렌트카 회사입니다. 근데 렌트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제로 측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환경에 있으면 하드웨어 구매하는 비용,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시설 임대, 뭐 전원, 항원, 환수자치 이런 거, 시설 운영하는 거, 시설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엄청 작죠. 8%밖에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매를 딱 해갖고 장비를 쓰고 운영을 했는데 클라우드로 넘어오니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클라우드 운영비하고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프트웨어 비용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죠. 16%니까. 그래서 5년간 70% 이상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면 그 절감액을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실험적인 투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곳에 인력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금융사 회사 중에 우리 나라의 유안타 증권이라는 증권 회사가 있는데 이 증권 회사들은 이 리스크 해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ELS라고 주식 연계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익을 항상 보장을 해줘야 돼요. 고객들한테. 그러려면은 이 수익 보장을 해주려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막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000개 정도 되는 시나리오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돌려봤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되던 것들을 클라우드로 해봤더니 30분 만에. 예.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짧은 시간에 확 쓰고 그냥 왜냐면 이게 매 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배치로 돌리고 이러면은, 필요할 때마다 딱 쓰고 그러면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2016년도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이런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들을 이용해서 본인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는 딱 그 형태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아이디어를 좀 글로벌리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죠. 한국에 있어서 해외에다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국내에 굉장히 많은 배틀그라운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해외에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서비스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못 쓰고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해외 갑자기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사용자 막 는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어디서 저기 나라에서 갑자기 상대가 늘어요. 그러면 일단 출장을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장비 세팅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몇 달을 걸려요. 사용자들 써보는데 속도 느리고 이러면 다 지워버리죠. 그죠? 근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가 할 수 있었냐. 사용자 막 들어오는데 바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있는 장비들 바로 세팅해서 한국에서 앉아갖고 출장 안 가고요. 한국에 앉아서 바로 세팅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의 전체 네트워크들을 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활용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해외 기업들도 국내 진출을 할 때 요즘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다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러면 국내에 뭐 와가지고 막 계약하고 이럴까요? 아니요.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냥 바로 배포하고 구축하는 거 그냥 본사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딜리버리 서비스 런칭을 할 때 전 세계 36만 개의 지점이 있는데 메뉴가 6천 개 정도 돼요. 이게 각 나라마다 메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6천만 명한테 이런 걸 제공할 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런 프로젝트 한번 하려고 하면 1년 넘게 걸리겠죠. 너무 웃긴 게 4개월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거 그 배달해주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 그거 연결하는데 뭐 API 연결하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당 50만 건 바로 주문할 수 있고 굉장히 이런 기업들도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요즘 이제 해외 지점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뭐 아까 신한은행 같은 것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사실은 국내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법인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법인들은 그 나라의 법의 규정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지금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뉴욕주에서 새로운 보안 정책이 나왔는데 그거 적용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출장을 또 몇 명이 가가지고 묵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근데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인 보안 규칙을 딱 지키고 있어요. 전 세계 표준적인 보안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쉽게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그 보안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2개월 만에 그 뉴욕주가 새로 만든 보안 규정을 바로 집중할 수 있었고 4개월 만에 그 전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을 바로 AWS에서 다 이기환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려면 이제 뭐 AWS에서 도와드는 AWS뿐만 아니고 AWS 도와드는 파트너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제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국내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뭐 서비스하는 건 좀 많지 않잖아요. 국내 금융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법인들에서 쓰는 어떤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걸 클라우드로 다 이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아까 클라우드, 금융 클라우드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점을 얻는지, 그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접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그 회사들마다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잠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하실 게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에 올리려면 보안, 그죠? 금융 규제 이거 먼저 다 생각이 해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바꿔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네. 이 가이드는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아마 이게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진짜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좀 세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안적으로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게끔 해줄까라고 해서 만든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클라우드 쓰지 말라고 만든 가이드가 아니라 잘 쓰라고 만든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가이드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 가이드 일단은 이제 충실하게 많은 금융회사들이 쓰고 있고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먼저 뭘 할 건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AWS 같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 평가를. 아까 국민은행도 아까 안전성 평가하는 그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계약서 쓰고 구축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과정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조금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어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규제가 좀 더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마 좀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보강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데 이용하는 어떤 제약사항이
없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뭐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를 그러면 이제 금융 규제 어느 정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이전하냐? 라고 했더니 이제 아까 나왔던 그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앤디 제시라고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CEO셨고 지금은 제프 베조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아마존 CEO세요. 네. 이제 AWS의 다른 분이 CEO 오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이전하는 걸 봤을 거잖아요. 진짜 많은 기업들을 뭐 캐피탈 원부터 해가지고 금융회사들뿐만 아니고 일반 제조 대기업들까지 다 봤을 텐데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의 성공 패턴이 있더라. 첫 번째는 임원들이 일단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임원들 여기 뭐 임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원들이 좀 확실한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탑다운으로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임원들 말고 일반 직원들이 탑다운 이건 좀 아니까 탑다운 싫어하죠. 위에서 시키는 거 누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근데 이 탑다운으로 하는 회사들이 잘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다운이 가능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라는 것이 지금 대세고 미래 내 경력에 엄청 영향을 준다는 걸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위에서 이거 한번 클라우드로 해봐야 돼 라고 하면 그거 뭐 또 남의 어디 얘기 듣고 갖고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직원들은 야 그래 그게 밖에서는 대세라는데 왜 우리가 못하고 있었지? 우리 임원들이 하자니까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탑다운하면 삼성이야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국내 대기업처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탑다운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면요 기존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원들 교육을 해야 돼요. 직원들 클라우드 교육을 새로 시켜가고 그 클라우드 교육이 된 상태에서 내 어떤 업무를 클라우드에 올릴지를 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대세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회사에서 가르쳐 준다는데 공짜로. 내가 뭐 이 회사에서 평생을 뭐 묻을 것도 아니고 회사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딱 얽혀갖고 클라우드 성공의 사례가 해외에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너무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이제 그 클라우드를 딱 구축을 하려고 하면 임원들의 딱 어떤 세팅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되게 이런 거 클라우드 CIO분 오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네. 한 1년 후에 보고 하시죠.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 이게 저희가 클라우드 혁신센터라고 하는데 이 혁신센터라는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인프라부터 해서 보안, 애플리케이션 사업 장단에 다 들어와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CCOE를 저희가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 클라우드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전 세계 저희 여러분들 냉장고 많이 쓰시죠? 냉장고, TV, 뭐 가전에 스마트띵즈라고 있는데 다 AWS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LG전자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가으면 이런 거는 LG CNS에 맡겨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LG CNS 맡길 수가 없는 게 인도에도 사용자가 있고 미국에도 사용자가 있고 유럽에도 사용자가 있는데 LG CNS 지구 조직들이 뭐 얼마나 크기를 거기 가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 직접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LG전자에서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LG전자 내에 개발 조직을 만들고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LG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다 대기업들 중에 클라우드를 쓴다고 하면 이런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사내 전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주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우리 가까이 있는 KB 국민카드를 한번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회사도 서비스를 런칭을 하려고 이 CCOE를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더니 디지털 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이런 거는 CIO 조직 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CIO뿐만 아니고 디지털 관련한 모든 부서들이 다 모여서 필요한 개발 팀들이 다 내부적으로 있고, 네. 그리고 물론 뭐 KB에 있는 은행권 도와주는 뭐 파트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탄탄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요즘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가지고 기존의 금융회사에 없던 조직들, 뭐 예를 들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많이 이직을 하고 여기서 서로 이제 민결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신규 서비스,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을 막 이렇게 딱 세팅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 이래갖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중심의 조직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딱 필요한 사업 분야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과거에는 뭐 직군 조직별로 이렇게 뭐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뭐 기획자도 모여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담당 모여 있고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을 진짜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아마존에서는 저희가 그걸 투피자 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투피자 팀이 뭐냐면 굉장히 작은 팀이에요. 어떤 사업을 딱 담당하는 굉장히 작은 조직을 투피자 팀이라고 부르거든요. 피자 2판으로 정식 식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 팀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팀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 사업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서비스 기획부터 출시, 개발, 운영까지 다, 뭐 이런 이 팀이 다 담당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다른 진짜 엄청 도와줘야 되는 인프라들이 엄청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콘웨이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직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막 집어넣어도 결국은 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능, 뭐, 아이디어 막 집어넣어도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업무 처리를 하는지 그게 그대로 녹아야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조직이나 구조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을 아무리 바꾼들 차세대 몇 번 한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준 게 이게 콘웨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는 조직들이 또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웹사이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큰 통에다가 하나의 기능을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 전체를 다 건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개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장바구니 떼고, 상품 전시하는 기능 떼고, 뭐 빌링 떼고, 뭐 주문 결제 떼고, 배송 떼고 다 떼가지고 그 기능 하나하나들을 아까 투피자 팀에다 맡긴 거예요. 너가 이거는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네. 그러면 내가 이거는 배포하고 싶을 때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 서로 이게 연결을 이렇게 가지고 이게 루즐리 커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아주 느슨하게 연결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존닷컴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엄청 기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뭐 상품 전시도 있고 추천 기능도 있고 뭐 밑에 추천 뭐 이렇게 리스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해서 팀이 그 중간중간에 블럭 하나들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굉장히 작은 조직의 구조로 서비스를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천 개의 서비스가 아마존닷컴에 있고 거기에 그런 똑같은 수천 개의 투피자 팀이 존재해요. 이렇게 하면 자기 서비스를 자기가 직접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카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민카드, 은행권에서 뭘 쪼개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국민카드의 거래량이 많은 업무, 그 다음에 향후 거래량이 증가할 업무들을 쪼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관이 별로 없을 만한 것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쪼개서 도메인 단위로 만들어서 뭐 회원, 결제, 은행 서비스, 뭐 앱, 뭐 배치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눈 거죠. 나눠가지고 조직도 아까처럼 이제 조직 보셨잖아요. 이게 다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리브메이트가 가장 국민카드의 첫 번째 기능이었고, 안심클릭, 최근에 KB페이 출시한 거죠. KB페이까지도 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원래 지금 현재 뭐 국민카드 앱 있죠. 국민카드 앱하고 오픈 API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허브 이런 이제 산에서 쓰는 플랫폼들, 요게 이제 지금 다 차례차례 클라우드로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KB페이, 금방 KB페이만 보여드렸는데, 이 서비스 하나하나의 또 기능들을 다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구성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또 이제 쉽게 사용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기능들을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하려면 비즈니스 성과가 나야 돼요. 클라우드로 올렸는데 돈을 못 벌더라. 이건 좀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리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능이 3.6배. 그냥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래픽이 들어와도 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능도 향상하고, KB페이 같은 경우에도 8배 이상 성능을 향상하고, 서비스 출시할 때까지 7개월 만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게.
이런 시간적인 장점, 비용적인 장점, 성능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사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AWS에 있으면서 특히 대기업들,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있는 개발자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다 잘 알아서 해요. 배우고 스스로. 네. 근데 의외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교육이 아니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AWS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고객인데 가장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육을 2년 동안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직원들 교육을.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의 경력을 위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같은 거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걸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 이노베이션 빌더라고 아예 사내에 클라우드 교육장이 있어요. 사내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대한항공이 이건 제가 예전 인용인데 이미 대한항공이 전사 시스템 다 클라우드에 다 올렸어요. 작년에. 네,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다 옮겼고 사내 이노베이션 빌더라고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원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 임원들까지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전사 교육을. 그래서 기사가 났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전 직원 클라우드 교육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항공사에서 클라우드 교육을 하냐고 막 이렇게 막 댓글이 막 달려있던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카드에도 이런 클라우드 교육, 전 직원 클라우드 교육 이런 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은행의 이제 사례를 잠깐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국민은행이 다음 넥스트 단계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사 조직에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클라우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비용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애자일한 그런 환경을 적용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말들인데 하면 처음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이걸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발표가 끝나면 발표 자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텐데 여기 지금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기사라든지 링크를 다 밑에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20분, 30분짜리 임원들 발표도 있고 직원들 발표도 있고 꼭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벤치마킹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볼테르가 400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enough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좋은 것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적당히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고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라고. 돌다리인데 완벽하게 뭔가 다 해야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뭔가 새로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네. 보안 이거 잘 돼?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해결됐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면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70%의 정보만 갖고도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뭔가 완벽하게 되고 남들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어떤 정보가 있다면 완벽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테스트하고 시도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가 돼요. 디지털 전환. 사실 아까 제가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긴 하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냐는 거죠. 아까 대기업들, 캐피탈1 이런 얘기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사업을 더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우리 사업에서 내가 디지털로 전환할 게 뭔지 고민을 해보고 이거를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나 AWS나 아니면 다른 파트너사나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2주 전에 있었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요적인 설명을 했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금융 쪽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현재 Q&A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